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현재 서울 등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와 눈은 성탄 이브인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성탄절 당일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에 비가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근길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고요.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도로 곳곳에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추돌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수구름이 내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와 눈은 대부분 성탄절 이브인 내일 새벽이면 그치겠지만 영남 동부는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 양은 대부분 5에서 20mm가 되겠고 강원도에는 최고 7cm, 경기 북부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성탄 이브인 내일까지는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상 1도, 대전은 3도 등 오늘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9도, 대구는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성탄절 당일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오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성탄절부터 반짝 한파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날이 비교적 온화했던 탓에 더 추위가 심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서울중앙지법, 고등법원에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재판부 구성에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한 당 안팎 지적에 민주당은 대법원 대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수정안을 마련,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뒤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불법 정보로 손해를 입히면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 비판에 법안은 막판까지 손질을 거쳐야 했습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의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사설까지 입막음하려는 신보도 지침이자 슈퍼 이틀막법이라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입니다. 24시간이 지난 내일 정오쯤 표결을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수순을 밟은 뒤 법안은 처리될 거로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짙었던 원안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법조계 논란은 여전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오늘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오늘 본회의 통과가 예정됐던 만큼 기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을 찾아 관련 질문을 했는데요. 조 대법원장 어제와 마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 저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이 무작위 배당 등 절차적인 관점에서 대법원 예규와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는데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예규를 수정할 것인지 또 사법부 차원에서 추가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부를 2개 늘리기로 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을 따르든 행정예고된 대법원의 예규에 따르든 전담할 재판부를 증설하는 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 정기 인사를 앞둔 만큼 서울고법은 다음 달 안으로 추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회의를 진행해 본격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을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네, 이번 법안을 두고 법조계 반응이 나뉘고 있죠. 네, 일단은 법안 수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안에서 무작위 배당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타협안으로서 중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주요 재판에서 증인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여러 개 맡기도 했기 때문에 맥락이 같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건 변함없다며 우려하는 시선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사후 입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 주요 피고인이 위헌 법률 심판을 받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거란 전망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계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통일교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가 회동에 나섰지만 오늘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미 법안 공동 발의를 마쳤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뒤에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인 거죠. 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 3시 반부터 만나서 1시간 반 가까이 얘기를 나눴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이나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이 여전한 거로 보이는데요. 우선 어제 특검을 수용하겠다라고 돌연 입장을 바꾼 민주당은 연말까지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거라며 통일교 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 발언 직접 듣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입니다. 이러다가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합니다. 네, 말씀드렸듯 특검 추천권이나 수사 내용을 두고는 범야권과 생각이 다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한다 해도 주체가 대법원, 그러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도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수사 범위를 두고도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거듭 벼르고 있는데요. 내란 최상병에 이어 김건희 특검까지 활동이 끝나면 2차 종합특검을 도입할 거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내란 진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오늘 오후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제3자인 법원 행정처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선 3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선 민주당도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고 수사 대상에는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도 포함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촉한 적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차 종합특검을 겨냥해서는 3대 특검에 그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 야당을 털지 않았냐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내란몰이 특검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발상인데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야권은 민주당 입장 선회의 진정성을 두고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특검을 받아들이는 척만 하려는 지연 전술로 보인다고 비판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친문재인계만 타격이 있을 거란 판단이 작용한 거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수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이 연말 전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이 사실상 자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는 자체 통일교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수사 대상을 통일교뿐 아니라 다른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 선거 개입 행위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인사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이 분명하다면 나머지 비교섭 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혁신당이 추천하는 게 중립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통일교 자금을 담당했던 전 총무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를 고려했을 때 이르면 이번 주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송수현 기자, 오늘 경찰 수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통일교 자금 업무를 담당한 전 총무처장 조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질문에 정치 후원금 자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것처럼 정치 후원금 관련 자금 집행 관련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걸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 씨가 인사와 행정, 예산을 담당했던 만큼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통일교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재수 의원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찰은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재수 의원과 통일교 관계자가 만난 날짜 등이 기록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료는 통일교 측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전 의원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문건 속 기록과 통일교 천정궁의 실제 출입 기록을 비교하면서 전 의원의 동선 확보 등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또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불가리 명품 시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번 주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윤곽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다시 접견 조사할 계획이죠? 네, 경찰은 구치소에 있는 한학자 총재를 내일 다시 접견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일이 두 번째 접견 조사로 한 총재는 지난 17일에도 3시간가량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내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조사할 예정으로 윤 전 본부장도 지난 11일 구치소에서 1차 접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첫 조사 때와 비슷하게 내일도 전재수 의원과 관련된 질문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반성 또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특검이 확보한 샤넬 가방 등은 몰수하고 2억 8,070만여 원의 추징금도 부과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문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하고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알선이 실현되며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하면서 대의민주주의 정신도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는 인정했고 재판 도중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출하며 협조한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들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넨 금품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준 보험성 선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도의원 공천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은 정치 자금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은 전 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씨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1일에 열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신문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그 뒤로 달라진 점이 없고 도주 우려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8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새로운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가량 연장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정부와 철도노조 간 잠정 합의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성과급 산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성과급 정상화가 의결되면서 철도노조는 총파업 철회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연말 교통대란 우려는 이제 접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었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공운위는 철도공사 성과급 산정 기준을 현재 기본급의 80%에서 90%로 재조정하되 재조정되는 기본급의 10%는 직무급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도공사의 직무급 도입 등 자구 노력을 고려해 2027년부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코레일이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 지침보다 1년 늦게 적용했는데 기재부는 페널티 차원에서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80%로 낮추었습니다.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은 100%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이 기준을 유지하는 게 가혹하다며 정상화를 외쳐왔습니다. 결국 파업을 코앞에 두고 오늘 새벽 정부가 위와 같은 단계적인 정상화 대안을 제시했고 오후 2시에 열린 공운위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서 노조는 총파업 철회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노조는 27일부터 4일 동안 잠정 합의안 인준 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철도 파업 예고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맹점 대표자 1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국내 1위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습니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19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 번호만 유출된 경우가 18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도 일부 유출됐습니다. 신한카드는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가맹점 대표자 외에 일반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출은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내부 직원이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할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유출은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계보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 유출에 사과드린다며 유출 원인과 경위를 규명해 관련 직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내외부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확인해 보상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건섭 특검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내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본사와 쿠팡 대관 조직이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안건섭 특별검사팀이 서울 문정동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내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이른바 쿠팡 비밀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쿠팡은 강남역 인근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박대준 전 대표가 총괄하는 대관 조직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들과 검찰 수사 대응 관련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 외압 여부와 관련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꿔 퇴직금 성격의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노동당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윗선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적정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로비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고객 정보 유출에 더해 경찰과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회가 30일부터 이틀 동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고환율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자본 비율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신용 공급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사흘째 1,480원대인 원달러 환율이 오전에 1,484원까지 치솟자 외환 시장에는 종일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환율이 지난 4월 9일 연고점 1,487원에 근접하면서 이러다 1,500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외환 당국으로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해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고환율이 수입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은행의 외화 대출 등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늘어나는데 이는 자기 자본 비율의 분모인 위험 가중 자산을 늘려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연말 그 환율에 따라 금융기관의 외화 자산의 그 원화 환산액이 증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본 비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용을 줄이게 되는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인다라는 것은 이제 신용을 줄인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한은은 은행들이 신용 공급을 축소하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환율에도 외국인의 1조 가까운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는 0.3% 상승 마감해 사흘째 산타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신형 호위함 건조와 관련해 한화를 언급하면서 한화오션은 12%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은 0.4%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 순매도로 상승세가 꺾여 1% 내린 919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고환율 속에 물가 불안을 부추기며 가격 담합과 외환 부당 유출로 부당 이득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회피해온 업체들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탈세 혐의 금액만 1조 원에 달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의 칼날이 물가와 환율을 부추기며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온 31개 업체를 정조준했습니다. 가격 담합과 외환 부당 유출 등으로 민생 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 세금은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업체들입니다.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을 비롯해 할당 관세 편법 이용 수익 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 유출 기업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이 탈세 혐의 규모는 5년간 1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 업체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취득해 사주 일가 전체가 거주하고 내부 인테리어, 가구와 가전 구입 비용은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등 사주 일가의 사적인 소비 통로로 이용했습니다. 치킨과 빵 등 외식 분야에서 용량 건수로
편법 이익을 취하고 다른 한편으론 법인카드로 골프장 이용료와 명품, 구입비 등을 비용 처리하다 덜미가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할당 관세를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수입육을 사주 일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공급한 뒤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 배당을 지급하고 사주 자녀는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수입 기업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환율 불안을 자극한 외환 부당 유출 기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허 기술 사용료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받아 1,500억 상당의 외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고 기업 공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주 일가도 탈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기법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후임 장관도 부산에서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를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 첫 정부 업무 보고도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부산에 있는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이후 6년여 만인데요.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재정과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해수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을 언급하며 아쉽다고도 말했는데요. 전재수 전 장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 지난 11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면직안은 당일 바로 제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능하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해수부 업무 보고도 진행됐죠? 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업무 보고는 부산 임시청사에서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로써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정부 업무 보고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그간 업무 보고로 인해 대통령이 권위나 품격이 없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편으론 국정에 관심도를 올린 것은 성과라며 6개월쯤 뒤에 이 같은 보고를 다시 받을 거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의 개청식 공식 행사에도 참석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민 등과 함께 해수부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내년에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에 3,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이용해서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갈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일부 핵심 혐의는 불송치했는데 이 의원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 직무상 기밀을 이용했다는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먼저 경찰은 이 의원이 다른 사람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을 인정해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 2개월 안에 매각이나 백지 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번 이상 수수해 주식 대금을 충당하는 등 청탁금지법도 위반했다고 보고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일부 핵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장으로서 직무상 기밀을 활용해 AI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도 받아왔는데 주식 패턴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단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 의원은 실제 수년 동안 12억 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춘석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참모보좌관 명의 주식 거래창으로 주문을 넣는 모습이 포착되며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차명거래 아니라는 입장은 지금도 같으십니까? 우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경찰은 이춘석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차 보좌관과 차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없앤 보좌진 A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나온 결론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핵심 혐의에 대한 무혐의 판단인 만큼 봐주기 수사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을 두고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 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당시에는 대선이 열리는 게 확정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의 묘지를 훼손한 혐의로 7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낮 12시 40분쯤 고 윤기중 교수의 묘지에 30cm 길이 철심 3개를 박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운을 풀어주려 했다는 취지로 현장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해군 전투력을 끌어올릴 황금 함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이름을 딴 전함 건조 계획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조선업체 이름 가운데 유일하게 한화가 언급됐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연말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플로리다 자택에서 연 기자회견. 낡고 오래된 미국 함정을 AI 기술과 핵미사일로 무장한 새로운 트럼프급 전함으로 대체하겠다며 직접 설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Navy will lead the design of these ships along with me because I'm a very aesthetic person. 우선 트럼프급 전함 2척을 건조한 뒤 25척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다음 주 미국 방산업체들과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뒤가 아닌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 선박 건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미 해군이 새로운 호위함 건조를 위해 한국 기업인 한화와 협력하기로 했다며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의 대규모 투자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군과 민간 기업의 협업을 내세우면서 조선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한화를 언급한 겁니다. The Navy announced a brand new class of frigate, and they'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a good company, recently agreed to invest $5 billion.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 함대 구상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차세대 방공 시스템인 골든돔처럼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반영됐습니다. 앞서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은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위한 협력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순위로 꺼낸 황금 함대 구상에서 한국 기업이 언급된 만큼 내년부터 한미 간 조선업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미 해군의 6,900톤급 핵 잠수함 그린빌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길이 110m, 폭 10m에 승조원 1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그린빌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12개의 수직 발사 체계, 어뢰와 발사관 4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 핵 잠수함이 국내에 입항한 건 10달 만으로 해군은 군수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입항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민간 기업이 개발한 우주발사체 한빛나노의 첫 발사가 기체 이상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우주발사체 시장을 향한 도전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 어둠을 뚫고 한빛나노가 솟구칩니다. 일단 로켓이 점화됩니다.
이륙 30초. 갑자기 기체에 이상이 감지되고 발사체가 지상으로 추락합니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개발사인 이노스페이스는 비행 중 기체 이상이 감지됨에 따라 지상 안전구역 내 발사체를 낙하시켰다며 폭발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빛 나노의 임무는 브라질과 인도의 소형 위성 등 탑재체 8기를 300km 저궤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주도로 개발된 누리호가 3단 로켓 구조에 길이 47m, 200톤 넘는 중형 발사체라면 한빛 나노는 길이 22m, 2단 소형 발사체입니다. 소형 위성을 빠르고 저렴하게 쏘아 올리는 데 특화돼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가 사용 계약을 맺은 알칸타라 우주센터의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적도 근처에 있어서 지구 자전에 따른 추가 운동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료 효율이 높아 위성 배송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집니다. 이번 발사는 산화제 냉각 장치 이상,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이뤄졌습니다. 최종 도전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많은 경험이 쌓였고 상업용 우주 발사체 시장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처음부터 성공을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들은 굉장히 많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잘 발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노스페이스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발사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에서는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우종훈 기자입니다. 신호대기를 위해 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검은색 승용차가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는데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납니다. 검정색 벤츠가 시간 꽤 있다가 그냥 앞에가 작살이 났는데 그거를 그냥 끌고 우회전해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운전자는 이후 34km를 도주했고 경찰관 전화를 받고서야 인근 파출소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앞부분이 찌그러졌고 건물 벽면이 사고 충격으로 부서졌습니다. 좌회전하던 80대 운전자의 차량이 경기 용인시 성복역 인근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 유리창이 깨지면서 안에 있던 손님이 허리를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0일 개그우먼 박나래 씨 측으로부터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일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도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불거진 방송인 전현무 씨가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현무 씨 소속사 SMCNC는 두 번째 입장문을 통해 전 씨가 2016년 1월 3차례 병원에서 정식 진료를 받았다며 진료 기록부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수액을 맞고 의료진 안내대로 병원에 다시 가서 보관하고 있던 의료 폐기물을 반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축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RAM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5년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10나노대 DRAM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공정 기술은 중국의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연구원이었던 A씨가 이직하면서 종이에 베껴 적은 공정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창신메모리는 삼성전자 부장 출신 B씨 등을 영입하며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공정 기술을 확보한 이후에는 전 임직원들을 추가 영입해 개발에 나섰고 SK 하이닉스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취득한 창신 메모리는 결국 재작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디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BC 등은 비료회사에 취직하는 것처럼 속여 경쟁사 이직금지 조항을 피했고 출국금지나 체포를 당할 때 공유할 암호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BC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반도체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필적 감정을 의뢰해 공정 기술을 필사해 유출한 A씨의 신원 또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B씨 등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파트별 개발 책임자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공정기술을 직접 유출한 A씨 신병은 끝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지만 중국 정부에서 협조하지 않아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국가 경제에 발생할 피해액이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할 걸로 추정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9일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제 금값이 연일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불안한 투기 심리를 더욱 자극했기 때문인데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납포한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팔거나 미국이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조선에 있던 원유도 비축유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직접 공격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He can do whatever he wants. It's all right. Whatever he wants to do. If he wants to do something, if he plays tough, it'll be the last time he's ever able to play tough. 이처럼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전운이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9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유조선을 공격하고 모스크바에서는 차량 테러 사건까지 터지자 불안한 투자 심리는 곧바로 이른바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국제거래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은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금과 은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1979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일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And since gold is priced in dollars, therefore the price has been moving higher, attracting the attention of momentum investors. Our belief is that we could still see higher gold prices. 여기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까지 금 매수에 합세하고 있는 점도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 선호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온스당 5,000달러 시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는 순간 금값은 크게 떨어져 왔다며 폭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 프로무대에 도전했던 송성문 선수가 샌디에이고와 정식으로 4년 계약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샌디에이고라는 명문 구단에서 뛸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100점짜리 계약이라고 만족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빅리거의 꿈을 이룬 송성문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4년에 1,500만 달러, 우리 돈 222억 원이란 샌디에이고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샌디에이고라는 그런 명문 구단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저에게는 정말 야구 인생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수요? 100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국내 무대에서 지난해부터 타율 3할 때, 장타율 5할 대로 급성장한 송성문이
샌디에이고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정말 계약 조건을 봐도 좀 저에게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신 부분도 있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이름을 먼저 올려야 하고 그다음 많은 경기를 뛰고 싶다는 현실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3루수로 골든글로브까지 수상한 송성문이지만 샌디에이고에선 포지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현지에서도 2루수나 지명타자로 기용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때문에 어느 팀을 가든 경쟁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팀 동료로 3루수 매니 마차도를 꼽았고 상대해보고 싶은 투수로 올 시즌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수상자인 피츠버그의 폴 스킨스를 선택했습니다. WBC 대표팀 합류에 대해선 구단의 허락을 받아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축구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까지 역대 최고 전력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멀어져가는 팬들의 관심은 되돌리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종미 기자가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지난 6월 16년 만에 예선 무패로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11회 연속 진출입니다. 월드컵 본선에 10차례 넘게 연속해서 출전한 나라는 브라질과 독일을 비롯해 6나라에 불과합니다. 대표팀의 얼굴들도 어느 때보다 화려합니다. 유로파 리그 우승팀 출신 손흥민에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에서 뛰는 이강인,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팀의 김민재까지 역대 최고 전력이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스타들이 뛰는데도 국내 A매치 흥행 성적은 참담했습니다. 관중 5만 명을 못 채우는 건 일상이 됐고 파라과이전은 17년 만에 최저 관중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협회 측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팬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시작은 지난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하자와 불투명한 협회의 일처리. 불신과 불만이 누적돼 이젠 축구 팬들이 떠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최고들이 모여 보여주는 경기 역시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진통 끝에 선임된 대표팀 감독부터 문제는 시작됐다는 생각이고요.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대중의 관심이 적어지면 선수들도 신날 리 없습니다. 오늘이 어제의 결과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저희 대표팀이 그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명히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팀적, 외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발 좋아지길 바라면서 스포츠 직관과 응원엔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종목에 대한 지지와 즐거움이 없다면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이 편할 수는 없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잘 해야죠. 새해 월드컵이라는 무대를 붉은 물결이 다시 넘실댈 기회로 삼아야 하는 대표팀과 협회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경찰이 통일교 자금을 담당했던 전 총무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를 고려했을 때 이르면 이번 주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송수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통일교 자금 업무를 담당한 전 총무처장 조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질문에 정치 후원금 자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것처럼 정치 헌금 관련 자금 집행 관련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걸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 씨가 인사와 행정, 예산을 담당했던 만큼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통일교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재수 의원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재수 의원과 통일교 관계자가 만난 날짜 등이 기록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료는 통일교 측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전 의원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문건 속 기록과 통일교 천정궁의 실제 출입 기록을 비교하면서 전 의원의 동선 확보 등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또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불가리 명품 시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번 주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윤곽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다시 접견 조사할 계획이죠? 네, 경찰은 구치소에 있는 한학자 총재를 내일 다시 접견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일이 두 번째 접견 조사로 한 총재는 지난 17일에도 3시간가량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내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조사할 예정으로 윤 전 본부장도 지난 11일 구치소에서 1차 접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첫 조사 때와 비슷하게 내일도 전재수 의원과 관련된 질문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 관련 접점을 찾기 위해 재차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는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을 마친 뒤 특검법 등 많은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도 통일교 특검을 포함해 대장동 국정조사와 쿠팡 연석청문회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신문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그 뒤로 달라진 점이 없고 도주 우려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새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가량 연장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반성 또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특검이 확보한 샤넬 가방 등은 몰수하고 2억 8,070만여 원의 추징금도 부과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문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하고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부 알선이 실현되며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하면서 대의민주주의 정신도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는 인정했고 재판 도중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출하며 협조한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들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넨 금품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준 보험성 선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도의원 공천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은 정치 자금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은 전 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씨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1일에 열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최고급 호텔 숙박권과 서비스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11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160여만 원에 달하는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당 공지를 통해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숙박 비용도 즉각 반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숙박료는 편차가 크다면서 확인 결과 올해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을 포함해서 1일 30만 원대 초중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발언대에 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여 투쟁과 당내 결속을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위기 모면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상정에 맞서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대표는 밤새 단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 기억될 거라고 위헌성을 조목조목 따지는 동시에 토론만으론 법안을 막을 수 없다며 국민을 향해 읍소했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 밖에 국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저의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법력권의 강제 토론 종결에 따라 꼬박 하루 만에 본회의장을 떠난 장 대표. 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의도 헌법 소의지가 있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홀로 24시간을 모두 쓰면서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17시간 12분도 넉넉하게 갈아치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무대의 다음 순서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때 장내엔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찬성 토론도 국민께 들을 기회를 줘야죠. 뭐 기록 세우려고 쇼츠 그만 찍고.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날밤을 지새운 투혼에 당내 호응도 잇따랐습니다. 새벽녘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침 일찍 본회의장으로 달려가 힘을 보탰고 토론 종결 뒤에도 연단에서 내려오는 장 대표를 기립박수로 맞이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써주면 더 좋았겠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고생하고 안쓰럽고 수고한다는 마음은 드는데 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좀 더 써면 좋지 않을까. 민주당도 명분과 책임을 내팽개진 무책임한 정치투쟁이라며 장 대표의 정치적 위기 모면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노선 전환 요구 등 압박에 직면한 장 대표가 대여투쟁 전면에 서며 내부 결속은 물론 리더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당원 게시판 문제를 비롯한 갈등의 불씨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거듭된 수정 끝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지만 법조계 논란은 여전합니다. 위헌성 문제가 해소됐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건 변함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내년에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도 관심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에는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제외하면 앞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내란 전담부 예규와 통과된 법안이 사실상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대법원의 예규는 시행하지 않고 보류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관심은 내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등 주요 사건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입니다. 법조계에선 서울고법 내부적으로 무작위 배당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면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존에도 주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함께 맡아온 만큼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년 6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부터 판사회의 등 본격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 자체가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시선도 남아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이 사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다툴 소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법은 즉시 정치화됩니다. 내란죄로 처벌하라고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변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등이 위헌 법률 심판에 나서며 반발할 경우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첫 합동연설회가 열린 가운데 친명과 친청 후보들이 기싸움을 펼쳤습니다. 친명계로 꼽히는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께 알리는 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대통령실과 밀착 소통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친청계 후보로 꼽히는 문정복 후보는 물 셀 틈 없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한 경선 룰을 당 지도부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유지하자는 소수 의견도 나온 만큼 여러 방안을 함께 지도부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위원장은 당내 전략적 지형이나 유불리를 기획단이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최종 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최근 전 매니저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차안 링거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전현무 씨는 진료 기록까지 공개하며 위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박나래 씨는 허위 주장을 앞세워 거액을 요구했다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일 전 매니저들을 추가 고소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는 샤이니키, 유튜버 입짧은 해님 등이 줄줄이 방송을 중단한 가운데 올해 KBS 연예대상을 받은 방송인 전현무 씨에게도 논란이 번졌습니다. 과거 차 안에서 링거를 맞던 사진이 방송에 나왔던 게 재조명되면서 전 씨는 2차례나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진료였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소속사를 통해 2016년 1월 병원에서 3차례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됐다면서 1월 20일 수액 처치 뒤에는 의료진 안내에 따라 병원을 다시 찾아 보관 중이던 의료 폐기물을 반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가수 홍진영 씨도 이른바 주사 이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데 대해 친분이 없다고 선을 긋는 등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명목으로 진행된 정부의 불법 체류 합동 단속 중 베트남인 노동자 1명이 숨졌는데요. 법무부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무리한 단속이 부른 비극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있었던 불법 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 현장입니다. 단속을 피해 숨었던 베트남 유학생 25살 뚜안 씨는
오후 6시 40분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뚜안 씨는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활동이 가능한 구직 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비자는 하지만 제조업이나 단순 노무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비를 벌기 위해 잠시 일하고 있던 뚜안 씨는 처벌이 두려워 숨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토끼몰이식 과잉 단속이 낳은 비극이라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단속반이 할당량에 맞춰 강압적으로 수색하자 겁에 질린 뚜안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앞에는 뚜안 씨를 추모하는 분향소와 강제 단속을 규탄하는 농성장이 설치됐습니다. 법무부는 뚜안 씨의 추락 사고 발생 전인 오후 6시 10분쯤 이미 단속을 마치고 철수해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CCTV 영상을 토대로 뚜안 씨가 추락할 때도 단속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뚜안님의 사망은 출입국의 단속 행위와는 상관없다는 정말 해괴한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상당하고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단속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현실을 외면한 인력 정책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서는 불법 체류자라도 고용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 단순히 단속하고 추방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또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인권 사각지대만 커진다는 겁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이 그동안 너무 이제 단속과 이 규제 중심으로 움직여 왔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입해주고 이 농어촌이나 영세 기업까지 갈 수 있도록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청년의 허망한 죽음. 경찰은 뚜안 씨가 숨진 과정에 단속 당국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철도노조가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 방안을 잠정 합의하면서 유보했던 총파업 계획 철회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노조는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내후년부터는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이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잠정 합의안 인준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파업 예고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축인데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전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5년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공정 기술은 중국의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연구원이었던 A씨가 이직하면서 종이에 베껴 적은 공정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창신메모리는 삼성전자 부장 출신 B씨 등을 영입하며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공정기술을 확보한 이후에는 전 임직원들을 추가 영입해 개발에 나섰고 SK 하이닉스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취득한 창신메모리는 결국 재작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B씨 등은 비료회사에 취직하는 것처럼 속여 경쟁사 이직금지 조항을 피했고 출국금지나 체포를 당할 때 공유할 암호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B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반도체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필적 감정을 의뢰해 공정기술을 필사해 유출한 A씨의 신원 또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B씨 등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파트별 개발 책임자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출된 기술을 부정 사용하여 중국 현지에서 최종 양산에까지 나아간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였습니다. 다만 공정기술을 직접 유출한 A씨 신병은 끝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지만 중국 정부에서 협조하지 않아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국가 경제에 발생할 피해액이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할 걸로 추정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내년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7.8% 인상됩니다. 1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은 3%대, 2세대는 5%인 반면 3세대는 16%, 4세대는 20%대로 오릅니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와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과기부는 금융사기범죄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안면 정보는 별도 보관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감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쿠팡이 수년 전부터 용역 계약을 바꾸거나 가짜 CEO를 세우는 방식으로 김 의장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고 박현경 씨는 쿠팡 목천 물류센터 식당에서 방역 지시를 받고 청소하던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고인이 청소약품이 독해 고통을 호소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유족 측은 쿠팡 하청업체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 뒤 쿠팡 준법감시 책임자 A씨가 당시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보낸 내부 메일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물류센터 식당과의 계약 대상을 바꾸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A씨는 계약 당사자를 쿠팡에서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건 범님, 즉 김범석 대표라고 언급합니다. 그 이유로는 목천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계약 당사자인 쿠팡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과 쿠팡이 직원 사망에 책임을 지는 걸 막기 위한 작업으로 추정되는데 이튿날 다른 직원도 쿠팡의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문제되고 있고 김 의장이 용역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 터지면서 증거 자료가 나오니 이건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김 의장을 대신해 다른 사람을 한국법인 CEO로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내부 직원들이 대화한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이러한 김범석 지키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작성된 걸로 추정되는 내부 기밀 문서에는 노조 결성 인원을 최소화하고 CEO가 책임지는 사업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김 의장이 국회 쿠팡 청문회조차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20년 사망한 고 장덕준 씨 과로사 은폐 의혹의 전모가 뒤늦게 하나둘 밝혀지며 김 의장은 결국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다시는 덕준이와 같이 쿠팡에서의 죽음이 왜곡되고 은폐되지 않게 모든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쿠팡 측은 이 같은 내부 고발을 진행한 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회사의 정당한 해임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노동자 해고를 위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의도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라. 김범석 쿠팡 의장이 핵심 경영진에게 공유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장이 원했던 쿠팡 사내 문화는 어땠을지 이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현 INC 의장은 쿠팡 내부 경영진 모임인 쿠팡 리더십팀 직원들에게 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좋은 글이라며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작성했다는 평시 지도자 대 전시 지도자라는 글을 공유했는데 전시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모습으로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조직 인사 문화를 구축한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욕설을 사용한다. 완전히 무관용적이다. 정상적인 어조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의견 불일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등 여러 모습을 제시합니다. 무관용의 해고, 의도적 욕설까지 언뜻 봐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 쿠팡 내부 승진을 위한 기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반영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20년 3월에 역시 김 의장이 쿠팡 리더십팀을 대상으로 승진을 위한 평가 체계라며 보낸 메일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참지 않고 공개적으로 처벌해 조직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을 인사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23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간 일했던 한 직원은 YTN에 이러한 내부 분위기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사원님 꼴찌세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놀러 오신 거예요? 유독 심한 관리자들은 그냥 수시로 불러요. 돌아간 지 5분 만에 부르고 10분 만에 부르고. 쿠팡 측은 이 같은 내부 고발을 진행한 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해 비위 행위로 해고된 뒤 쿠팡과 소송 중인 직원의 왜곡된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범부처 전담팀을 출범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사태의 신속한 수습 조치를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번 사태가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라며 국민 의혹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끝까지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예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입장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선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민주당의 이 법안이 위헌 논란 속에 계속해서 수정을 거듭해 왔거든요. 오늘 통과된 최종안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전담 재판부의 이제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 이제 판사가 얼마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사실 이전에 계속 위헌 문제가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판사 추천위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추천위원회 뭐 법무부랄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랄지, 그다음에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데서 추천하기로 돼 있으면서 사법부 자체의 어떤 판사 구성을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이건 삼권불배도 어긋나고 이건 명확히 이제 위헌이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또 위헌이다는 게 압도적인 다수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담 재판부를 만들기로 했는데 재판부의 판사 구성은 이제 사법부에서 하는 걸로 이제 일임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헌의 어떤 소지가 일단은 뭐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판사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서울 고등법원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전담 재판부 둘을 둡니다. 2개씩. 그래서 그 판사는 어떤 판사를 거기에 재판부에 배치를 할 것이냐는 판사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회의에서 이 구성 기준을 제시를 하면 그 법원장 아래에 사무분담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럼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기준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판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담재판부의 판사 자체는 이제 판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 거죠. 이제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실제로 적용이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만든 기준을 토대로 이제 이루어질 텐데 거기서 무작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이 처음에 그러면 이제 판사회의에서 판사의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배치 기준을 그걸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판사회의라는 것이 뭐 한두 명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판사들이 집합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판사 집합제에서 이제 추천을 할 텐데, 그러면 추천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판사 지금 법원사 하고 있는 것은 무작위잖아요. 그러면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사건이 가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제 판사회의에서 어떤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기준 안에 있는 이제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미 이제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전담재판부는 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무작위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전에 뭐 합의부 재판부 있을 때 무작위로 한 것처럼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은 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2개씩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전담 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복수로 구성해서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을 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임의 배당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임의 배당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전담 재판부가 없으면 이제 합의부 재판부가 복수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 두 개가 딱 특정이 돼버리니까 무작위로 한다고 해도 둘 중에 하나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무작위냐, 무작위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장동영 의원의 의견은 이제 피력한 거죠. 비판을 한 겁니다. 지금 위헌성이 많이 제거됐다고는 하지만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등을 하면은 이게 재판이 이제 지연될 거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는 많이 제거가 됐지만 이거 자체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이에 관련된 특정 인물을 위한 인물들에 대한 재판을 위한 재판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어떤 법을 만들려면 일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법의 어떤 일반성에 좀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어떤 재판부의 구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건의 배당. 이것도 사실 이제 입법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 분리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이 어떻게 보면 재판에 관여한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유헌이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이어서 바로 민주당이 발의한 게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게 지금 본회의 상정이 됐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과방에서 삭제됐다가 이제 법사위에서 되살리면서 논란이 일어났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정반대 입법을 좀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어제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과방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하라고 그 폐지하는 걸 결론을 내렸었죠. 예. 그리고 허위 사실에 의한 뭐 공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친고죄,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만이 처벌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지금 법사위가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죄 자체에 이걸 폐지가 원래 과방훼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이거 자체가 어떤 사생활에 관한 거, 이제 프라이버시에 관한 경우에는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친고죄로 하기로 했는데 친고죄는 이제 고소가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고죄를 이제 폐지하는 그걸로 갑자기 이게 선회가 돼가지고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보통신망법도 이제 누더기 법안이 아니냐 이런 야당 공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불법적이고 그다음에 허위 조작에 의한 그러한 그 정보를 유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신의 어떤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또는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하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 10년 전에요. 헌법재판소에서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유언이라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징벌적 배상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통과는 된다 하더라도 아마 그 유연성을 지적하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게 뭐 급물살 탈 거라고 예측이 있었지만은 여야 협상하다 보면은 특검 추천 이걸 누가 하느냐를 두고서 이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검법에서 이제 특검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된 특검 자체는 사실 제일 관련 있는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전에 3대 특검에서는 3대 특검이 관련된 게 국민의힘하고 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완전히 관련된 국민의힘은 추천을 못하도록 배제를 시켜버렸잖아요. 예. 근데 이거 자체는 국민의힘도 관여되어 있고 민주당도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추천 자체는 두 양당을 배제하는 추천이 돼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개혁신당이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제3자 추천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은 일단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1명 추천을 하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예. 지금 대통령이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 이 통일교 게이트 자체가 민주기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 후보 추천한 후보가 특검이 돼버리면 또 제2의 민주기 특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교 특검 법안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관계없는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이 임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수용을 발표한 직후에 민주당은 제2차 종합특검 법안을 국회의원까지 접수했죠. 민주당은 이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된 특검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어제 갑자기 급선회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종합특검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왜냐하면 종합특검을 하면서 또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된 특검 받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모순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걸 받았는데 이건 이제 전제 조건이 어떻게 보면 이거 받고 2차 종합특검 하겠다 하고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2차 종합특검 자체를 발의를 하고 또 민주당이 워낙 다수석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법은 통과될 것입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후임으로 부산 지역 인사를 발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선 공약에 따라 부산으로 청사를 옮긴 해수부를 찾아서 밝힌 생각인데 부산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연내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부산에 임시 청사를 마련한 해양수산부.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해수부 부산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개청식에 앞서선 현장 국무회의까지 열어 세종에서 부산으로 옮겨온 해수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개최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상황을 애둘러 언급하며 후임 해수부 장관도 전 장관과 같은 부산 지역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신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일각에선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던 전 장관의 불명예 낙마로 동요하는 부산 민심을 의식한 거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산과 동남권, 즉 PK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함께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동남권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 집중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상 첫 생중계 업무보고는 해수부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 대한 공개 질책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변 제 아내도 그러고 자꾸 잘한 걸 칭찬을 자꾸 해야지 왜 뭐 문제 있는 거라고 자꾸 지적을 하면 그게 되냐고 저한테 자꾸 야단치는데 잘한 거 칭찬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졌다고 자평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소통 행보는 계속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꼬인 상황임에도 일본은 타이완과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핵심 간부가 타이완 총통을 만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는데 중국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인 하기우다 의원이 라이칭도 타이완 총통과 반갑게 악수합니다.
라이 총통은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과의 우호를 지지하는 데 감사를 표한 데 이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하기우다 의원은 일본과 타이완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협력과 교류를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중국은 거친 표현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我们也正告民进党当局，媚日谋独，令人不齿，注定是走不通的邪路、死路。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中国との間では懸案と課題があるからこそあらゆるレベルで意思疎通が重要であります。日本側としては中国とのさまざまな対話についてオープンであります。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에 반성을 언급하면서도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철회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말 연시를 맞아 일본 국회의원 30여 명도 타이완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 총리실 관계자가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중일 갈등의 불씨가 좀처럼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날이 꽁꽁 얼어붙을수록 강태공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 매년 1월이면 도시 전체가 바쁜 곳이 있죠. 네, 대표 겨울 축제인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곳, 강원도 화천군입니다. 개막까지 20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축제 준비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문순입니다. 네, 얼지 않은 인정, 녹지 않는 추억. 이게 변하지 않는 산천어 축제 슬로건인데요. 2003년 시작한 축제인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2026년도 산천어 축제가 1월 10일서부터 2월 1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겨울철 대표 축제인 글로벌 축제입니다. 또한 하얼빈 빙등이라든지 일본 삿포로 눈축제, 캐나다 퀘벡의 인터카나벨과 함께 세계 4대 겨울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오시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빙등광장에서 하얼빈의 빙등을 감상하실 수 있고 또 일본 삿포로의 눈축제와 같은 거대한 눈자국을 우리 축제장 인근에 설치해서 그것도 관람할 수 있고 매주 토요일이면 캐나다 퀘벡의 인터카니발의 거리축제와 같이 우리 선동거리 밑에서 거리축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그 핀란드 로마니에시에서 오리지널 산타가 오셔갖고 우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대화하면서 우리 축제장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함을 드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도 참 재밌어할 것 같은데 화천천 그 넓은 지역이 얼어 있는 모습 보면은 저 얼음 관리를 어떻게 할까도 궁금하거든요. 네, 노하우가 있겠죠?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장의 넓이가 축구장 한 30개 정도의 넓이 한 9만 평 정도 됩니다. 예.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축제는 얼음 물 위에 있는 얼음판 위에서 열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똑같은 찬 기온을 주는 것은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똑같은 기온 차이에서 얼음 얼리는 기술은 우리 화천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하우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30cm 얼음 밑에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 갖고 위를 쳐다보면서 얼음의 안전도를 매일매일 점검합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장에는 이동 경찰서라든지 이동 소방서라든지 또 의료진까지 다 대기하고 있어갖고 만약에 서게 다 대비하고 있고요. 우리 축제장을 손님 한 분 한 분에게도 보험이 다 가입돼 있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저 안에다가 물고기를 일부러 풀어놓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많은 어종 가운데 산천어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산천어가 맨 처음에 시작된 거는 어느 젊은 친구가 우리 화천의 얼음이 두꺼운 게 얼음 모습을 보고 저 얼음을 산업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동네의 젊은 청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머리 맞다고 생각하다가 산천어라는 고기가 있다. 밀산자, 내천자, 고기자 쓰는 거. 그걸 갖다 놓고 한번 낚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냐? 울진에 있다. 동해안에. 그래서 거기 가서 한자를 사다가 그물을 조그맣게 찍고 낚시를 해보니까 잘 잡혀요. 그래서 이거를 산업화시키고 경쟁력에 관광 자원화시켜야겠다 해서 한 곳이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한 22만 명이 첩퇴해 왔는데 4년인 2006년부터 100만 명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를 미국 CNN에서 2011년도에 겨울철 칠 때 불가사의한 일. 또 작년에 뉴욕타임즈에서 아시아 겨울 축제 중에서 가장 가봐야 될 만한 축제로 일컬어져서 전 세계인에게 널리 홍보되고 우리 축제장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상당히 많아요. 10만 명 이상 되는데 10만 명 이상인데 대다수가 이제 동남아 쪽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즐거워하십니다. 예,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면은 지역 경제에도 역시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축제라는 것은 오는 관광객도 좋아하지만 그로 인한 지역 경제가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 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민간 전문업체 위탁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매년 한 1,000억 원 정도 경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축제장에는 한 1,000명의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농민들은 축제 때 팔 농산물을 재배해갖고 포장해서 축제 때 나와서 직거래를 해서 판매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나 모두 어르신들은 산천어 축제 때 쓸 산천어 통을 또 1년 내내 만드세요. 그러고 하기 때문에 산천어 축제는 우리 화천 국민들의 1년 농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화천이 근데 산천어 축제 외에도 파크 골프 성지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게 군수님도 상당히 잘 치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수준급은 아니지만 그저 보통 칩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제가 파크 골프 친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근데 파크 골프 치다 보니까 재밌어. 이것도 지역 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하면 되겠다고 해갖고 전국에 있는 파크 골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파크 치는데 뭐가 힘들어하는지, 그 전국의 대회는 어떤지 그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파크 골프장이 좁고 짧아서 상당히 좀 짜증을 내시더라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퍼블릭 골프장식으로 확 넓혔어요. 그 대회도 1년에 6번 대회를 하는데 시상금도 대폭 올리고 참여인도 확실히 넓힘으로써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가 상당하고요. 특히 재미난 거는 우리가 시즌 오픈 대회, 부부 대회, 또 왕중왕전, 또 페스티벌 하는데 전국에 있는 암 병력자, 암 환자들만 모아갖고 암 병력자 파크 골프 대회를 했더니 상당히 좋아요. 또 거기다가 요새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심혈관이 있는 기저질 환자 대회도 했더니 상당히 좋아요. 이래서 파크 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 병력자 파크 대회 같은 분들은 상당히 자기들만의 놀이터를 만드는 거 좋아하시고 또 현재 암으로 인해서 힘들어가고 고통받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야 나도 조금 더 하면 저분들처럼 운동할 수 있겠다. 심하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운동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 가성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화천에서 무상교육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무상교육은 아니고요. 제 소신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게 저희 소신입니다. 해서 2014년도 제가 민선 6기 군수 되면서 우리 조직 내 아이들 교육만 전적으로 책임지는 교육복지과를 만들고 여러 가지 2,400억에 투자하는 교육발전 시키는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행 중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있지만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다면은 화천 출신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사립대학 구분하지 않고 납입 등록금 100%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도 대도시에 있는 대학 다니려면 먹고 자는 반값이 필요해요. 그 반값도 월 6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세계 100대 대학 유학 가는 학생들에서는 유학비하고 먹고 자는 반값도 연 2,4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돈이 없어 공부하기를 머뭇거리는 애들한테 마음껏 공부해라. 또 공부할 경제적 이유로 공부할 때를 놓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고 하던데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소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구 소멸 얘기가 근본적인 건 아이들을 더 적게 낳는다는 거거든요. 젊은 친구들한테 뭐 결혼을 주저하느냐 그랬더니 살집이 마땅치 않다. 또 신혼부부에 대해서 결혼한 어른 신혼부부한테 물어봤더니 왜 아이를 낳기가 꺼리냐 그랬더니 교육비가 문제래요. 우리 화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완전히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민선 8기 들어서 주거정책에 들어가는데 24평은 단독주택입니다. 25평 단독주택을 짓는데 거기에 입주 조건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에 신혼부부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90%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한 달 임대료가 36,000원이래요. 25평 사는데 그러니까 5년 동안 살아라. 단 5년 동안에 아이 한 명 나면 5년 연장해 준다. 또 나면 또 연장, 또 나면 또 연장. 아이 5 날 때까지 5년씩 연장해 주면 더 30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도 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또 방값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아이 많이 낳고 나중에 30년 살면 돈 벌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집 짓고 나가 살아라 이런 정책을 하는데 주거정책이 우리 화천군에서 이거 이외에도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2,300억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730세대 아파트를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군부대 지역이기 때문에 군인 아파트도 국방부와 협의해서 3,800세대 아파트를 이제 짓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되면은 우리 주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인구 소멸 문제는 우리 군에서 떠나갈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문순 화천 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성탄절 이브인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강원도에는 최고 7cm, 경기 북부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도로 곳곳에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도, 대전은 3도 등 오늘보다 1에서 6도가량 높아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9도, 대구는 10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성탄절 당일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찬바람에 체감온도가 낮을 때는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날이 춥다고 몸을 움츠리고 있기보다는 상반신을 올곧게 세우고 가슴을 활짝 편 채로 걸어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체감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두꺼운 옷 한 벌을 입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면 옷과 옷 사이 공기층이 생겨 보온에 효과적이고요. 또 목과 손 등 공기가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를 목도리와 장갑 등 방한용품으로 따뜻하게 하시면 체감온도가 3도에서 5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시아, 윤수빈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